네. 자, 여러분 교재 2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52페이지.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3일 패션의 장부 마감까지 이제 다 마쳤고요. 장부 마감된 상태에서 재무제표 중에 아주 중요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몇 가지 수행과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만 한번 볼까요? 자, 수행 1번. 3일 패션의 당기분 손익계산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뭐, 이건 뭐, 이미 다 해본 거니까 넘어가고요. 재무상태표 작성을 수행하시오. 뭐, 이거 다,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자, 수행 3번 해보겠습니다. 12월 31일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의 잔액은 얼마인가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매출 채권 자산이요, 매입 채무 부채이니까 재무상태표를 보면 되겠죠. 여러분 재무상태표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를 12월 달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12월 달로 작성을 해 보시면은 우리가 매출 채권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음이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외상 매출금을 딱 보니 외상 매출금에 지금 관련된 데이터가 지금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예. 받으름에 관련된 데이터는 지금 그 밑에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자, 여기서 질문한 대로 매출 채권이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데이터에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더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계정 과목별이니까 계정 과목별. 매출 채권은 계정과목의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못 알고 매출 채권이 얼마입니까 했는데 요 금액만 만약에 더했다 하면은 매출 채권의 장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두 개만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매출 채권 하면은요 잔액을 내야 돼. 잔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는 뭐냐면 이 대손 충당금을 차감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겁니다. 차감한 잔액은 유동자산의 합계에 반영이 되고요. 우리가 하지만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거래처 원장의 잔액은 따로 있어요. 아직 대손이 발생,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건 대손이 예상된 것이죠. 예상된 것이지 실제로 대손이 아직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잔액을 물어본다는 것은 아직 대손 처리하지 않은 상태의 잔액, 바로 이 잔액을 더해야 돼요. 두 개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상매출금 장부금액이 얼마냐 하면 이 숫자예요. 이 숫자. 잔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그러면 매출채권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요 잔액을 더해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더하는 것보다는 지금 더해보면은 대략 여러분 계산이 되겠죠. 2,926만 5천에다 350 한번 더해볼까요? 예, 3,276만 5천 원. 그렇죠? 3,276만 5천 원입니다. 자, 제출용을 한번 눌러볼까요? 제출용. 제출용에 가서 매출채권 보세요. 3,276만 5천 원. 딱 더해져 나오죠? 예. 더해져서 나오죠. 그래서 매출 채권, 현금성 자산 또는 매입 채무 이렇게 우리가 계정 과목이 아니라 우리 통합 계정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통합해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제출 시에는 외부에 이 제출용이라는 건 외부에 제출한다는 그런 뜻인데 내부에서 관리할 때는 과목별로 돼 있어야 내부 관리하기에 좋죠. 하지만 외부에 제출할 때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렇게 다 구분을 안 하고 현금이 현금성 자산, 네, 또 외상매출금 받으럼 이렇게 구분 안 하고 매출채권 이렇게 통합해서 표시해도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우리 앞에 회계의
그 맨 앞부분에 전제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할 때 중요성에 따라서 통합해서 표시할 수도 있고 통합해서 표시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의사결정에 차이를 준다면 통합해서는 안 되고 의사결정에 차이가 없다면 통합해서 표시하는 게 오히려 간단하고 좋죠. 그래서 여기 매출채권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채무가 얼마냐 그러면 제출용에 가서 부채로 내려가 보면 있죠. 매입채무 8966200. 여러분 매입채무는 무슨 계정과목과 무슨 계정과목이 더해졌을까요? 외상매입금하고 지급보험하고요. 그 두 개가 더해진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지금 수행 3번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은요. 과목별에서 더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제출용 가가지고 바로 답안을 기입해 주시면 된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 뭐 이런 질문을 했다든지 지금처럼 매출채권 매입 채무가 얼마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재무상태표에 제출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FAT 1급에서는 표준 법인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표준 법인용이 어떤 용도인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인은 결산을 마치고 나서 법인세 세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표준 법인용이 세무 조정을 위한 재무상태표예요. 세무 조정을 위한 거. 그래서 여기 표준이라고 하는 게 법인세법에 따라서 표준화해 놓은 재무상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세무조정용이다. 네, 세무조정용.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과목별 내부 사용, 네,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맞춰보는 거, 과목별. 그다음에 제출용, 외부에 발표할 때 쓰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용을 인쇄하려면 제출용 해놓고 요 인쇄 버튼 누르면 돼요. 그래서 프린팅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뒤로 이제 넘어가세요. 네, 256페이지에 출제 예상 평가 문제 1번과 5번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 이제 이 평가 문제라고 하는 거 이제 뒤에서 여러분이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기출 문제 풀 때 이 평가 문제 여러분 많이들 하게 될 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5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일 패션이라는 회사로 쭉 연습하는 것은 실제로 시험 대비용 공부하고 그러니까 시험 대비용 공부는 어디서부터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유형 상사가 있어요. 유형 상사. 아니 유형 상사까지도 뭐 그냥 실무 대비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기출 문제 풀이가 있어요, 뒤에. 굉장히 많아요, 기출 문제가. 그리고 모의고사도 있어요. 그거를 풀어보는 것이 바로 이제 시험 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라는 것은 기출 문제를 보고서 거기에 이제 숙달하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풀면서 그때 이제 평가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때 많이 해보시기 바라고 1번 한번 해봅시다. 고정자산 관리 대장을 조회해가지고 신규 취득 증가가 단기에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고정자산 그 등록할 때 기억나세요? 전기에 취득한 것은 우리가 기초에다 입력했죠. 예. 그 다음에 2026년도에 단기에 취득한 것이 뭐가 있었냐면 컴퓨터 산 거하고 그랜저 산 거 있었어요. 네. 그거 우리가 신규에다 입력했었습니다. 아마 그 금액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랜저 2,500만 원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가 120만 원 컴퓨터가 아마 2,620만 원이 아닐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고정자산 관리대장 두 번째 있는 메뉴 클릭하시고 엔터를 계속 칩니다.
자, 고정자산 관리 대장은 이와 같이 오른쪽으로 항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밑에 스크롤바를 가지고 조회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거기 가시다 보면은요. 단기 신규 취득 증가분이라고 중간쯤에 보이네요. 신규 취득 증가분의 요 밑에 합계. 어, 컴퓨터하고 그랜저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것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건 맞네요. 차량 컴퓨터 120만 원에 우리가 그랜저 두 건이 맞았어요. 근데 저는 아까 그랜저를 공급가액만 생각했어요. 네. 2,500에 공급가액만. 근데 지금 그랜저 취득 금액이 2,750으로 부가세 포함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예, 불공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계산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2,750에다가 컴퓨터는 공급가액만 취득원가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므로 그거는 별도 자산인 부가세 대급금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했었죠. 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2,870만 원이다. 여러분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된 장부를 조회해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신규 취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이 고정자산 등록할 때에 우리가 여기 요 4번에다 입력한 것이 신규 취득 증가예요. 신규 취득이니까 26년도 거를 신규 취득이라고 하죠. 우리 26년도 회계니까. 예. 근데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내가 이게 머릿속으로 다 기억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볼 때는 백데이터라는 게 미리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표 입력한 것만 가지고 그냥 암산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이미 입력된 것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꼭 조회해가지고 장부에 의한 것을 답으로 입력해야 돼요. 자, 이제 맨 끝에 있는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예, 단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고 차기로 넘어갈 때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갔죠. 바로 그 금액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재무상태표 작성해 가지고요. 12월로 작성한 다음에 자본으로 내려가 보면 있겠죠. 자본에 여기서부터가 자본이잖아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획, 이익잉여금 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여기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97743,285.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6장에서는요,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회계 정보. 먼저 여러분 259페이지, 25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장부를 구분할 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때가 있어요. 주요부와 보조부라 이렇게 구분할 때가 있는데 이걸 시험으로 출제된 적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지금 교재에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은 드립니다만은 시험으로 다루어진 적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장부를 기입할 때 가장 베이직이 되는 기초가 되는 장부를 우리가 주요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요부가 뭐냐면 분개하면 만들어지는 분개장이었어요. 분개장. 사실 분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부에. 근데 우리가 분개장을 볼 필요가 없어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전표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분개장에 옮겨져요. 그래서 분개장이 가장 우리가 기초가 되는 장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분개장을 해당 계정으로 옮겨 적은 것이 총계정 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장부가 우리 장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주요부라고 해요. 나머지 모든 장부는 보조부로 속합니다. 자, 전표는 출력할 수도 있고요.
예. 나머지 장부 그냥 설명입니다. 계정별 원장이 뭐고 거래처 원장이 뭔지. 예. 메인 매출장 이런 거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 재장부 검색으로 넘어가서 수행 1번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일 패션의 관련 자료를 조회하라. 첫째, 수행 1번을 보시면 외상 매입금을 조회해서 반기 중에 상환한 금액이 총 얼마인지를 찾아라. 총계정 원장을 보거나 계정별 원장에서 외상 매입금을 찾아가지고 예. 자, 총계정 원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요. 총계정 원장 열로 들어가십시오. 엔터를 그냥 치시면 됩니다. 엔터 하면 계정 과목이 왼쪽에 101번부터 900 몇 번까지 다 만들어진 계정 과목은 다 보입니다. 자, 거기에서 외상 매입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자산부채 자본으로 순서가 되어 있으니까요. 외상 매입금 여기서 클릭을 해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251번 외상 매입금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와 같이 월별로 장부가 나타납니다. 월별로. 차변, 대변이라고 되어 있지. 외상 매입금의 상환, 증가 뭐 이렇게는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외상 매입금은 자산부채 자본 중에 무엇에 해당됩니까? 부채죠. 예, 외상 매입금 부채입니다. 자, 부채가 증가하면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예, 대변입니다. 이건 증가한 거예요. 대변은. 부채는 감소가 차변이죠. 감소. 예, 우리 부채 증가 대변, 부채 감소 차변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상환 금액을 얼마냐 물어봤으면 여러분 증가가 상환이에요? 감소가 상환이에요? 그렇죠. 예. 감소한 금액을 답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00만 원이다. 합계에 있는 1,000만 원. 6월 달에 한 번 딱 상환했네요. 6월 달. 근데 여기서 6월 며칠 날 어느 거래처 걸 상환했는지 궁금해져요. 그러면 계정별 원장을 보면 됩니다. 이 1,000만 원을 여러분이 더블 클릭하면은 이 계정별 원장으로 연결이 돼요. 총계정 원장에서 더블 클릭. 네,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계정별 원장 조회창이 딱 나옵니다. 예, 여기 지금 외상 매입금 원장이고요. 6월 30일 날 신사숙녀의 어음을 발행해 가지고 반제했다. 1,000만 원을 어음을 발행해서 상환했다 이 말이죠.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기 중에 외상 매입금 상환한 건 1,000만 원 한 번밖에 없어요. 네, 닫으면 자칫 총계정 원장으로 갑니다. 총계정 원장과 계정별 원장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행 2번은 무언가요? 수행 2번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7월부터 9월에 신용카드로 발생된 매출 건수와 공급 대가의 금액은 얼마냐? 메인 매출장을 조회하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메인 매출장 조회한 적이 있는데 메인 매출장은요. 처음에 기간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매출이냐 매입이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유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간은 7월부터 9월일 거고 매출이니까 매출을 선택하면 될 거고 유형은 신용카드 과세라고 그랬어요. 카과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조회해 볼까요? 자, 메인 매출장 들어가 봅시다. 네, 여기 있습니다. 메인 매출장. 클릭하시고요. 예, 기간은 7월부터 9월 기간이에요. 7 엔터 9 엔터입니다. 자, 부분에서 목록을 눌러보시면 매출, 매입 이렇게 있잖아요. 예, 매출 건수를 물어봤으니까 매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과세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과세 유형에 가가지고 신용카드 과세가 17에 있는 카드 과세, 카과라는 거거든요. 카과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전체 금액 엔터 하면은 딱 한 건이 있었네요.
그래서 매출 건수와 공급 대가가 얼마냐 그랬으니까 건수는 1건, 공급 대가는 16만 5천 원 이렇게 되겠네요. 공급 대가라는 것은 합계를 말해요. 부가세 포함한 거. 예, 이렇게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 옆에 풀이가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에. 우리가 찾은 거하고 결과가 똑같군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장부를 적절하게 잘 이해하고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은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활용하기. 자, 회계 정보를 우리가 활용하려면은 먼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서 어떤 중요한 지표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의 분석이라는 걸 한번 회계정보 분석에 대한 지식을 한번 읽어볼게요. 회계정보 분석은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회계정보를 분석해서 기업의 정보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정보 분석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과 채권자의 신용 의사결정에 위험이나 수익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회사가 얼마나 위험하냐, 그 회사가 얼마나 수익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 등을 측정을 한. 위험하냐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수익이 어떠냐 하는 것은 손익계산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 다섯 가지인가요? 한번 볼까요?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유동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자, 요 두 개는 여기 오른쪽에 내용에 보면은 어떤 설명들이 나오냐면은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지급 능력입니다. 지급 능력. 유동 비율을 본다, 당좌 비율을 본다는 것은 그 기업의 지급 능력이 어느 정도냐를 보는 거예요. 예. 이것이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이 100% 이상 100% 이상 나왔을 때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 적어도 내년도. 그렇게 봅니다. 자, 먼저 유동 비율의 공식을 한번 보세요. 공식을. 유동 자산이 분자, 유동 부채가 분모이죠. 그래서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눕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비율이 나와요. 자, 유동 자산이 뭐냐면은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잖아요. 여러분이 제대로 회계 처리했다면 그렇게 된 거죠. 유동자산이. 예. 그래서 유동자산의 합계에다가 유동부채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결산 때 유동성 대체분계까지 제대로 다 했다면 내년에 갚아야 될 부채가 유동부채입니다. 내년에 갚아야 될 부채. 자, 다시 말해서 1년 내에 현금화가 된다는 건 내년에 다 현금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유동자산. 또 유동부채는 내년에는 갚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과 내년에 갚아야 될 부채가 같으면 100% 나오는 거죠. 만약에 유동자산이 1억 원이고 유동부채도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 나누기 1억 원 하면 1 나오죠? 1에다 100 하면은 100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비율 100%다 하면은 내년에 우리가 은행 신세를 지지 않아도 잘 자금 운용을 잘하면 무난히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유동비율이 만약에 100이 안 나와요. 80%만 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운전자금, 유동자산의 한 20% 정도는, 유동부채 20% 정도는 어디선가 빚을 내야 돼요. 어느 시점에. 그래서 미리 사장님이 어디서 빌릴 건지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고, 뭐 회사가 사장님이 혼자 하는 회사가 아니면 그 재무팀에서 차입에 대한 대책, 연간 계획을 짜야죠. 어,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회사의 지급 능력을 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이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서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결산이 끝나면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아마 그 회사에 어떤 거래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 회사하고 우리 회사 신용 거래를 하려고 한다 하면은 유동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신용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외상 대금 결제할 때 제출 서류라는 게 있어요. 예. 2년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출해 달라고. 예. 뭐 은행에 돈 빌릴 때도 다 그런 거고요. 거래처하고 어떤 신용거래, 뭐 3개월 외상을 달라, 6개월 외상을 달라 이렇게 신용거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이러한 그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 분석을 통해서 지급 능력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자, 당좌 비율은 뭐냐면요. 이 당좌 자산만 가지고 유동성을 보는 거예요. 밑에 유동부채는 똑같아요. 자, 당좌 자산만 가지고 본다는 것은 뭐냐면은 당좌 자산에는 재고 자산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이라는 것은 팔아야 됩니다. 예. 지금 상품을 만약에 제조회사다 그러면 제품을 만들어는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이걸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좌 자산은 뭐냐? 이미 팔려 가지고 통장에 다 들어 있는 것이 당좌 자산. 예, 그러니까 당좌 자산은 사실 현금성 자산이 대부분입니다. 예. 물론 현금성 자산은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입니다만은 1년 내에 현금화되는 당좌 자산도 있어요. 뭐 주식시장에 갖다 팔면 되는 그런 유가증권 같은 거. 예.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든가, 현대자동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그거 다 당좌 자산이에요. 예. 시장에 내다 팔면 됩니다. 네. 그건 시장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팔면 돼요. 근데 상품이나 제품은 오늘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다 팔리나요? 고객이 와서 사줘야 팔죠. 예. 그래서 당좌 자산이 유동성이 훨씬 높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당좌 비율이 만약에 100%가 나온다 그러면 그 회사는 내년에 영업부에서 영업을 안 해도 내년 거 부채를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다. 예. 영업부가 그냥 쉬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뭐 하여튼 여기 있죠.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화가 금방 될 수 있는 당좌 자산으로 단기 채무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좌 비율이 한 50%만 되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급 능력이 아주 뛰어난 회사예요. 예. 내년에 갚아야 될 부채를 지금 당장이라도 50%는 갚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유동성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유동성이 이게 아주 중요하다. 기업의 유동성. 그래서 이제 기업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서 기업들이 이 불용 자산 같은 거 있죠. 영업에 쓰지 않는 자산들, 가령 토지나 건물 같은 거, 다 팔아가지고 빨리 통장에 넣어놓으면 돼요. 예. 근데 뭐 영업소라든가 사무소로 써야 되는데 쓰는 자산을 다 팔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예, 비업무용, 비업무용 부동산 같은 거 있으면 정리해가지고 유동성을 확보해 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채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은 무엇을 보느냐면요. 여기 오른쪽에 내용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이 건전성입니다. 얼마나 건전하냐. 반대로 말하면 위험성이에요. 위험성. 예. 뭐 위험하냐, 건전하냐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표가 위험 정도를 보는 것은 부채 비율을 보는 것이고 얼마나 건전하냐 하는 것은 자기 자본 비율을 보는 건데 결국에 판단은 같은 판단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는 자기 자본 비율이 반대로 낮은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봐도 되는 거죠. 자, 부채 비율이 뭐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전부 더해요. 그러면 그 부채 총계죠. 그거를 자기 자본, 자본이죠, 자본. 자본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부채가 자본하고 같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100%인 회사예요. 예. 부채하고 자본이 똑같아요. 1대1인 거죠. 1대1. 우리 개인 재산으로 말하면 내가 보유한 재산이 10억이라는 재산이 있는데 은행에 대출이 5억이 있는 거예요. 예. 나머지 5억은 내 거예요. 예, 내 거. 그러면 10억을 처분해 가지고 내가 은행에 5억 갚으면 5억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나의 부채 비율은 100%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부채 비율이 만약에 400%다 그러면요. 부채가 내 거의 4배라는 얘기예요. 예.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2억은 내 거고 8억은 부채다 이거예요. 그러면 4배가 되는 거죠. 예, 부채가. 그러니까 그게 400%가 나오는 거죠. 400%. 자기 자본의 4배가 부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가계를 보더라도, 자기 자본의 4배가 부채다 그러면은 여러분 무슨 걱정을 먼저 하겠어요? 그 이자를 어떻게 낼까? 예. 부채라면은 이게 대부분 다 차입금들일 텐데 요즘같이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일정액이 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을 때는 매달 내야 되는 우리 이자 비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을 매달 걱정을 하게 되면은 회사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회사의 경영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는 위험한 회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는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집니다. 자기 자본 나누기 자산 총계. 예, 자기 자본이 우리 총 자산의 몇 퍼센트냐 하는 거죠. 만약에 자기 자본이 100%다 하는 회사는 부채 비율은 0이에요. 예, 부채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 자산이 모두 자기 자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뭐 한 50%만 되어도 자기 자본 비율이 말이죠. 50%만 되어도 건전한 회사로 봅니다. 예. 자기 자본하고 부채가 1대1 정도만 돼도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개인에서는 조금 그것도 좀 문제이긴 하지만 네, 뭐 사업 법인의 기업에서는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어디가 안전하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판단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사결정자가 보고서 스스로 이 회사가 건전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걸 판단하는 겁니다. 같은 업종끼리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건설회사는 건설회사 업종을 쭉 해놓고 우리나라에 이제 손꼽히는 건설회사들을 쭉 놓고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같은 건설 업종에서 이 회사는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지 아니면 여기 중간 이하에 속하는지 이런 걸 보고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건설회사의 자기 자본 비율 중에서는 이 회사가 그래도 안전한 회사구나 이런 것 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건전성 보려면은 부채 비율이냐 자기 자본 비율. 지급 능력 보려면은 유동 비율이냐 당좌 비율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총자산 회전율은요. 매출액,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액이 100억이고 우리 회사 총자산이 50억 원이다라고 하면은 2회전을 한 거예요. 100억 나누기 50억. 예. 하면은 2가 나오죠. 곱하기 100 하면 200%. 그건 뭐냐면 우리 회사 자산이 올해 2회전을 했다. 두 바퀴 돌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1회전도 안 나오는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장치 산업처럼 이 시설과 장치 비용이 굉장히 큰 기업들은 매출액이 총 자산을 1회전도 못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의 성격만이 아니라 매출이 부진한 회사는 이 회전율이 낮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총 자산 회전율은 우리 회사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회전하고 있느냐 이런 것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험에서는요, 계산을 하라고 문제가 나오는데 공식을 알려줘, 이 공식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무상태표를 보고 계산기에다가 요 공식대로 입력해서 답을 찾으면 돼요.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하나는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공식을 알려준다.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손익계산서의 지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바로 수익성을 보는 거잖아요. 일정 기간의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도 매출 총이익에 대한 수익을 보는 게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에 대한 수익성을 보는 건 영업이익률,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한 주당 자기 몫이 얼마이냐를 보는 게 주당 순이익,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어, 수익성의 대표 지표라고 한다면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순수한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업이익률에 관심을 가장 높게 갖고 있습니다. 순수한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계산할 때는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이에요.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그래서 영업이익이 매출액의 몇 퍼센트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엊그제 삼성전자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매출액도 같이 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았어요. 예, 엄청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수익성이 현재 반도체 제조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은 매출액으로 나누면 돼요. 이익을. 그래서 그 곱하기 100을 하면 백분율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거, 요거 재밌는 그 하나 말씀드리면 이 이자 보상 비율이 100 이하인 회사를 우리는 100% 미만이라고 그러죠. 100% 미만. 여기 나오네요. 예. 1보다 커야 된다고 나오죠. 1보다 커야 된다. 근데 1이면 100%잖아요. 그러면 100% 미만이면 1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경제 기사 같은 거 읽어보면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좀비 기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좀비 기업. 굉장히 기분 나쁜 예, 표현입니다. 그 당사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리해야 될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 기업은 정리 대상이다.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사회와 국가에 큰 기대할 예,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 종업원을 채용하고 이름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예, 고용 창출도 되고 또 이익을 내 가지고 세금을 내므로써 국가의 경제에 또 이바지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사회적 그런 책무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100% 미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익이 안 나는 회사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회사의 이자 비용하고. 근데 이자 비용하고 영업이익을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100%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도 감당이 안 되면은 이익이 어떻게 이익을 실현하느냐 이거죠. 어,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나와야 우리가 어떤 잉여금으로 자기 자본 구조가 좋아지잖아요. 자기 자본 비율이 점점점 좋아지고 안전한 회사가 되는 건데 이런 1 미만이 1보다 작게 되면은 100% 미만이 되면은 우리가 자본 잠식이 일어나요. 계속 손실이 나가지고 자본 잠식이 일어나면은 이제 기업이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 대상 기업을 가끔 우리 경제 기자들이 보면은 좀비 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도 좀비 기업이다 그러면 무슨 기업이냐? 네, 우리가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을 계산했을 때 100% 미만인 기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를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처럼 유동비율은 얼마인가? 요렇게 문제를 낸다면 여러분이 유동비율 공식을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곱하기 100. 네. 근데 시험 볼 때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니까 계산을 여러분이 할 줄만 알면 돼요.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저쪽으로 넘어가서요. 266페이지. 네, 266페이지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건 얘기입니다. 3번처럼 이런 식으로. 요 문제를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유동자산 중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 자산으로 단기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은 당좌 비율이다. 전기분 당좌 비율은 얼마인가? 예. 그래서 여기서 전기분을 물어봤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전기분을 물어봤으니까 전기분은 우리가 기초정보관리에서 공부했지 해가지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여기에 가가지고 여기서 당좌자산 이거 나누기 유동부채 이렇게 두 개 데이터 이렇게 가지고 해도 됩니다. 예, 되는데 이거 보는 게 더 어려워요. 이거에서 찾는 게. 그래서 전기분을 물어보더라도 전기분 재무상태표 꼭 가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냐면 전기분 물어보더라도 여기 결산서에 있는 걸 그냥 작성하면 돼요. 재무상태표를 그냥 여시면 돼요. 그냥 여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전기, 단기가 나란히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전기꼴로 가지 마셔도 가지 않아도 된다. 단기분에서 조회하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기를 써야 되는데 계산기는 시험 보실 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컴퓨터에 있는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요 계산기를 쓰는 사람 가능합니다. 다른 프로그램 막 그 네이버 실행한다든가 이런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아니죠 엣지라든가 이런 거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거 실행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요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요 계산기 요거 쓸 수 있어요. 요걸 쓰시거나 아니면 손 계산기 여러분 탁상용 계산기 있죠? 그거 책상에 꺼내놓고 쓰시거나 또 아니면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 버전 프로그램 안에 내장된 계산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처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이걸로. 자, 그러면 당좌 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곱하기 100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계산기를 가지고요. 자, 그러면 전기분 당좌 자산을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로가기 메뉴가 4개가 나오는데 맨 끝에 계산기라고 있죠? 거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계산기가 이렇게 생긴 게 열려요. 예. 자, 계산기를 요 위에서부터 써야 되는데 이게 1번이 항상 그냥 빈칸으로 내려와 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2번 줄은 지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번 줄을 지울 거예요. 2번 줄에 커서가 여기 갖다 놓으시고 왼쪽에 보시면 라인 삭제, 라인 삭제를 클릭해주면 필요 없는 줄 없어집니다. 자, 1번 줄에다가 금액을 뭘 넣을 거냐면 요 금액을 넣을 거예요. 이게 전기분의 당좌 자산을.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은 현재 금액 추가라는 단추가 있어요. 그걸 눌러주면 이렇게 1번 줄에 110-870-000 이 숫자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에 이 C 앞에 더하기 표시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부호라고 하는 건데 더하기 부호, 빼기 부호, 곱하기 부호, 나누기 부호입니다. 우리는 나누기 부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호 중에 네 번째 있는 거 F 여기를 클릭해주면 네 슬롯이 나누기가 들어갑니다. 나누기 부호를 넣고 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것은 분모인 유동부채를 여기다 입력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스크롤 바를 쭉 해서 유동부채로 내려가 보세요. 유동부채가 요 내려가면 좀 있겠죠. 여기죠, 여기. 유동부채 찾을 수 있죠? 9466200.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나서요. 또 왼쪽에 계산기에
현재 금액 추가 단추가 있어요. 이걸 눌러줘요. 그러면 이제 입력이 됐죠. 예. 이제 세 번째 줄의 부호는 곱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D 여기를 눌러줘요. 부호가 D가 곱하기. 여기 곱하기 표시 들어갔죠? 이게 곱하기입니다. 100을 넣어야죠. 예, 100. 손으로 넣어야 돼요. 100은. 그리고 엔터 치면 돼요. 예, 엔터 치면은 밑에 결과값 해서 밑에 나와 있죠. 예, 여기 결과값 117. 네. 표기 방법의 자릿수는 버림, 소수점은 버려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 예, 시험에서도 항상 소수점 이하는 버림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답을 3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계산기를 종료할 때는 여기 종료 눌러주시면 계산기가 닫힙니다. 예. 이 계산기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 계산기 쓰시면 돼요. 예. 나는 좀 이상하다. 그러면 예, 여러분에게 편안한 이런 계산기 예, 쓰시고 예, 손계산기 편하시면 손계산기 쓰시면 됩니다. 네. 요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답을 찾는 경우와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답을 찾는 경우 또 이런 4번과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다 찾아야 돼요. 예, 두 개를 다 찾아야 돼. 4번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총자산 회전율이니까 전기분과의 총자산 회전율을 계산하려면 전기분과의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에서 찾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자산 총계는 재무상태표에서 찾아야 되니 예, 먼저 손익계산서를 실행한 다음에 매출액을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가가지고 자산 총계를 입력해야 되겠죠. 예,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같이 이용해야 되는 경우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손익계산서 12월 달로 작성을 해주세요. 네, 우리 266쪽에 4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 곱하기 100이거든요. 자, 전기분에서 시험도 단기분에서 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시험 볼 때도 계속 전기분에서 문제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전기분 가지고 문제를 안 내고 전기분 가지고 문제를 계속 내고 있는데 여러분 전기분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자, 매출액이 이거 여기죠. 자, 여기 매출액 전기분 여기 클릭하시고 아까처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산기. 예. 손익계산서에서는요. 우리가 현재 금액 추가 안 해도 이게 입력이 딱 되더라고요. 예, 왜 재무상태표는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1번 라인에 이게 들어갔습니다. 매출액이. 그러면 이제 2번 라인, 두 번째 라인에 이걸 나누기로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F를 눌러줘요. 나누기로 바꾸고 여기에 들어갈 금액은 총 자산이죠.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로 가야죠. 이걸 닫지 마시고 재무상태표를 딱 실행을 해요. 예, 계산기 창은 계속 떠 있는 거죠. 예, 전기분 자산 총계를 딱 찾아요. 예, 자산 총계 전기분이 이 자리죠. 예, 199-952-000 이게 지금 자산 총계예요. 이걸 클릭해주고 예, 왼쪽에 있는 현재 금액 추가 하면 이제 아, 입력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예, 자 잘못 입력된 건 라인 삭제 눌러서 지워줍니다. 예, 이거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 누르는데 제대로 작동을 못 하네요. 그렇죠? 현재 금액 추가. 예, 자, 현재 금액 추가 잘 안 되나요?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것만 불러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것만 불러. 예. 그러면 이건 손으로 넣어줘야 되겠군요. 예. 자, 여기다가 이제 타자를 해주면 돼요. 199-952-000. 네. 예, 손으로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계산기 쓰듯이.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로 바꿔주시고, 100 손으로 넣으시고, 엔터. 네, 했더니 결과값이 250이 나왔어요. 네. 250% 자산이 2.5회전 했다는 거죠. 2.5회전. 그래서 답에 보면은 4번이 답이 돼요. 4번에 250% 있으니까요. 예. 자, 그래서 요 계산기, 저는 쓰기가 좀 이상해요. 예,
하여튼 그래서 그냥 아, 좀 익숙한 요 윈도우에 있는 요 계산기 손계산기라 생각하고 숫자 키패드로 막 이렇게 입력하면 되니까 하여튼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에 좀 익숙하도록 연습을 좀 해두거나 좀 해서 계산하는 거 준비를 하시면 돼요. 계산하는 거 요 두 문제 나와요. 예, 두 문제. 지금 여기 3번과 4번 스타일의 문제가 여러분 평가 문제 맨 끝에 두 문제가 나옵니다. 이 정도 계산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예, 이거 하면 4점을 줘요. 4점. 답을 맞추면 하나가 4점. 페이지가 더 안 넘어가네요. 266페이지에서. 네. 단원이 이제 제4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4부. 네, 이제 넘어가기 싫으시죠? 4부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예. 오늘은 넘어가진 않겠지만, 이 4부에 넘어가면요. 우선 여러분이 저하고 이 이론 공부하면서 정리해 봅시다라고 풀었던 이론 문제, 즉, 그 주제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예, 실무 이론 평가다 해가지고 이론 부분이 앞에 쭉 나옵니다. 근데 이론은 우리가 뭐 시간이 남으면 또 다시 와서 풀어보겠으나 일단 한 페이지랑 하나 정도 풀면서 정리를 다 한 걸로 해야 돼요. 예,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또 와서 풀어보더라도 그래서 다 끝난 걸로 하고 그래서 유형별 연습 문제의 이론 끝이 320페이지예요. 320페이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321페이지로 가야 됩니다. 예, 321쪽으로. 다음 시간이 이제 다음 주가 되나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321쪽부터 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유형 상사는 우리 회사 입력 이런 거 안 하고 백데이터를 받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31i.com이라는 우리 출판사 그 홈페이지가 31i.com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출판사 홈페이지가 31i.com인데 31i.com에 가가지고 백데이터 설치를 할 거예요. 31i.com에 가셔서 백데이터 설치. 시험 볼 때 백데이터 설치는 여러분 이메일로 옵니다. 사전 테스트할 때 이메일이 있고 시험 보는 날 여러분이 이메일을 열어서 백데이터를 설치하면 시험 보는 날 회사로 설치가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31i.com 출판사에 가서 백데이터를 설치를 한다. 네, 여러분들 이제 절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 지금까지 잘 따라 하셨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네. 다 배운 거나 사실 다름없어요. 예. 다음 시간부터는 재탕. 혹시 여러분이 놓쳤을지 모르니까 재탕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유형상사에서. 그래서 3일 패션에서 놓치신 분은 유형상사 할 때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재탕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네. 수고하셨어요.